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3회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되겠죠. 자, 이 부동산학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 지표, 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통틀어 입체 공간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출제된 지문인데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겸해서 이 지구의 이 중심입니다. 이 지구의 중심인데 이 지표상의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이죠. 이 지표와 관련되어 이해되는 우리 수평 공간의 개념. 그럼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공간을 우리 지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표상의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에 우리는 이 지중과 공중을 더해서 몇 차원이냐면 3차원의 공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3차원의 공간의 걸 늘 염두에 두시고, 또 입체 또 공간의 개념입니다. 이 입체 공간이 계속 출제된 거죠. 입체 공간. 계속 출제된 지문입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소유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상하의 높이는 지역이나 시대별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개념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정답. 지하나 지상의 일부 공간에 대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민법 제289조에 나오죠. 자, 토지 가치는 공간에 대한 가치죠. 그래서 토지 가치는 수평 공간에 대한 가격, 지중 공간에 대한 가격, 공중 공간에 대한 가격을 다 더해준 게 토지 가치입니다. 그래서 공간, 이 3차원의 공간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또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 부동산업은 공간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몇 번?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자, 이 용어도 우리가 최근에 시험 문제에 계속 매년 출제하고 있는데, 자, 이행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행지 개념은 이 용도적 지역, 실제로 토지가 이용되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우리가 분류하는 걸 대분류죠. 그래서 택지 지역, 그리고 농지 지역, 뭐 임지, 농지 지역 뭐 농경지인데, 임지 지역은 임야 산이죠. 그러면은 이 임야가 택지로 조성될 수 있고 농경지가 택지로 조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해요. 후보지.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럼 이행지 개념은 뭐냐? 이행지 개념은 이걸 세분화시킵니다. 이 택지지역을 더 세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소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공업지역으로 세분하죠. 그래서 이 택지지역 내에 공업지역이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이행지죠.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이 소분류 상호 간의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 내라는 지문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번 맞는 지문, 내가 들어가 있죠. 맞는 지문. 2번 작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국어 유지 개념이죠. 지모,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국어의 개념 작년에 출제했는데 국어는요 여러분 우리 농촌에 가면 밭에 도랑 있죠. 이게 도랑이 국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작년에 출제된 또 지문이죠. 작년에 이 지문 찍었죠. 네? 그래서 국어 유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파도에 개먹어서 등기부에는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 토지를 우린 뭐라고 하냐? 법지가 아니라 포락지라고 해요. 포락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강물, 냇물에서 이게 침식을 당해요. 막 철썩철썩 치잖아요. 그래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이건 특히 중국에 좀 많이 있는데 포락지. 법지가 아닙니다.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은 이용실익이 없는 우리가 경사면 부분에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지목이라고 하죠. 자,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인 뭐죠? 논밭 임야 이것을 우리는 소지라고 합니다. 소지.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3번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의 다양성이죠.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되는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 이 지문을 또 많이 출제하죠. 1번 맞는 지문. 사회성과 공공성은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성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고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은 부동산 시장에 작용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바다를 매립을 하여 육지로 만드는 것은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질문.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자,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거든요. 이걸 물리적 공급이라고.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뭐에서? 부증성에서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이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요. 경제적 공급.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서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를 통해서 이렇게 국토 면적을 이렇게 증가시켜 줄 수 있지만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 이론이 적용된다. 4번 정답. 5번 토지의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토지의 용도나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죠. 이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 4번 정답. 4번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자, 밑줄은 동일한 시간대에 밑줄. 여기 동일한 시간대에 생산된 주택들로 구성된다. 자, 동일한 시간대에 밑줄 걷죠. 여기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서울특별시 현재 주택 많죠. 이것은 작년에 공급된 것도 있고 20년 전에 공급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서로 다른 시간대, 동일한 시간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대에 우리는 생산된 주택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번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고 2번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수요 결정 요인들이 변화할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죠. 4번은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뭐다?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뭐 소득이라든지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 외에 요인이 변화를 해요. 자, 이 가격 이 외에 요인이 변했을 때 우리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우리는 이동을 하는데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수요의 뭐라고 한다? 변화. 수요의 변화. 2번은 수요의 변화에 대한 개념. 3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서 수요량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3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3번 질문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 한번 커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빠르니까 커피 가격 수요량입니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하향하는데 자, 커피 가격이 상승한다.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점이 A점이거든요. 그럼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이렇게 커피 가격이 이만큼 변했어요. 이 커피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은 이만큼 변동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가격 효과라고 해요. 이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느냐. 그럼 이 가격 효과는 뭐의 합으로 구성되냐 하면은 가격 효과는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커피 가격이 오르면 대체 관계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요. 그럼 커피 소비를 뭐한다? 줄이면서 홍차 소비를 늘리거든요. 이것을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자, 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실질 소득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또 커피 소비가 줄어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소득 효과.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번 맞는 질문. 4번 생산 요소 가격,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가격, 임금이 하락하면은 어떻게 돼? 이전보다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맞는 질문. 우측이 포인트. 주택 저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체 수요. 자,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죠. 18평 살다가 애 태어나서 팔고 다시 뭐 26평으로 간다. 이게 교체 수요야. 예?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서 새로운 주택을 사고자 하는 교체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맞는 질문. 1번 정답입니다. 자,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주택 신축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고정되어 있으나 공급 곡선이 X0에서 S1으로 간다. 자, 여러분이 거기 보면은 그림에서 S0에서 S1으로 가죠.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뭐라고 하죠? 감소. 그러면 이 공급의 감소 요인은 어떤 게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공급의 감소 요인. 자, 그러면 주택 시장에서 현재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자, 여러분 1번 지문 보시면은 1번 지문 여기 주택 가격이에요. 주택 가격인데 여기 공급량이죠.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자, 이 점이 A점인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택 건설 업체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량을 증가시키죠. 이때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B점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뭐죠? 공급 곡선 뭐에서 이동한다? 상. 상에서 이동.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첫 번째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감소가 아니죠. 1번은 틀린 질문. 2번
인근 지역의 공영 개발로 택지 공급량이 증가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택 공급도 뭐 한다? 증가합니다. 2번은 주택 공급의 증가. 3번 주택 건축 기술을 발달하면은 이전보다 생산비가 절감돼서 공급량이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 자, 토지 투기론에서 인근 지역의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이 이전보다 줄어들어요. 공급의 감소. 4번 정답.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5번은 수요의 증가. 정답은 4번이 정답. 6번 서울특별시 주택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요 공급 곡선이 도출되었다고 하자. 자, 그림을 봤더니 SA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자, SA는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비탄력적. 그리고 SB는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뭐다? 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죠.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이게 최초의 지금 균형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 자, 그럼 최초의 우리가 균형이 지금 주어진 상태인데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동일한 주택시장이라면은 SA의 측정 기간은 SB의 측정 기간보다 더 짧았죠. 왜냐?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비탄력적. 자, 단기는 비탄력적이지만 뭘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우리 공급이 늘어나니까 장기로 갈수록 뭐다? 탄력적. 그래서 맞는 질문. 자, 2번 주택시장이 다르다. 자, 주택시장이 다르다면은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A 주택시장보다 B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분이 더 작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가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은 비탄력적일 때는 여기에 가격이 이만큼 상승. 여기 A거든요. 비탄력적 A. 근데 탄력적일 때, B일 때는 뭐야? 가격이 이만큼 상승해.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이 오르죠? B보다 A가 더 많이 상승합니다. A가 많이 상승합니다. A 주택시장보다 B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률이 더 작죠? 맞는 질문. 3번 주택 가격의 변화로 인한 수요량 변화폭. 자, 여러분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죠. 자, 그림에서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든 하락하든 수요량 변화는 없습니다. 수요량 변화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맞는 질문.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4번 주택 가격이 동일하게 인상된다.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 동일하게 인상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여러분 주택 가격이 동일하게 이렇게 인상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A는 어떻게 돼? 균형보다 A는 이만큼 증가를 해요. 그런데 B는 탄력적이니까 이만큼 증가해요. A보다 B의 공급량 증가분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돼요? 4번 정답이죠. 그림 보니까 4번 정답. 5번 동일한 주택 공급 규제 완화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A 주택시장과 B 주택시장의 공급량 변화는 같지 않죠. 왜냐? A는 비탄력적이니까 약간 변하고 B는 탄력적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 변화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고요. 4번 정답. 네, 그림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가격이 20%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은 종래에 10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감소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얼마가 주어지느냐 얘기죠. 자, 그럼 이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 분모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 분자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변화율, 자, 주택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냐? 자, 주택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는데,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졌거든요. 뭘로 주어졌다? 주택 가격은 몇 프로? 20% 상승하면은,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 따라 이렇게 감소하거든요. 그럼 주택 가격이 20% 상승을 하면은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얼마? 자, 여기서 수요량은 종래의 수요량은 1000제곱미터에서 얼마? 700이니까 변동분이 얼마? 마이너스.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300이 되겠죠. 자, 퍼센트로 가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 자, 퍼센트로 가려면은 100을 곱해줘야 퍼센트. 분모가 퍼센트니까 퍼센트로 가야지.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공 2개를 없애주면 되겠죠. 또 공 하나를 이렇게 없애주면 마이너스는 절대값이니까 플러스죠. 그러면 20%에서 몇 프로? 30%가 되죠. 2분의 3이니까 얼마? 1.5. 2번 정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요 분자를 계산 못해서 많이 틀려요. 자, 8번. 자, 토지 시장에서 종래의 시장 수요 함수 Q1T. 자, Q1T가 1400 마이너스 4P가 뭘로 변했다? 수요 곡선이 Q2T 1500. 수요가 증가했죠. 1400에서 1500, 1500 마이너스 4P로 변하고, 공급 함수는 Q1 X가 800 플러스 2P가 Q2X. 공급은 얼마? 우리는 1200. 또 공급도 증가했네. 1200 플러스 2P로 증가를 했다. 균형 가격이 얼마냐? 자, 그래서 자, 요것을 보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까요? 수요와 공급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바로 뭐가 돼? 최초의 균형이야. 그럼 이 최초의 균형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수요는 얼마? 100만큼, 1400에서 1500, 100만큼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자, 수요 곡선이 증가인데 공급은 또 800에서 1200, 공급이 더 많이, 400이니까 더 많이 증가했죠. 이렇게 됐으면 요 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뭔다? 증가를 하죠. 이걸 구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뭐죠? 최초의 균형. 요거는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최초의 균형부터 구해야겠지. 자, 최초의 균형을 구하는데 하여튼 균형을 물을 때는 뭐죠? 항상 균형을 물을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다? 같다. 이 균형을 물을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갖다 놓고 물어야 돼. 수요량과 공급량은 우리는 항상 같습니다. 그럼 최초의 균형이니까 수요량은 얼마? 1400 마이너스 4P가 수요량. 공급량은 800 플러스 2P가 공급량.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4P가 오른쪽 가면 4P, 2P 더해주니까 얼마? 6P. 자, 1400에서 800을 빼주니까 얼마? 600. 양변을
우리는 6으로 나누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 여기 100이야. 100. 100일 때 얼마? 그럼 100이면 여기 대입시켜주면 P 자리에 100을 대입시켜주면 얼마? 100에 2 곱하면 200. 200에서 800이니까 얼마? 1000. 균형 거래량은 1000. 자, 그럼 새로운 균형은 얼마죠?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얼마? 수요량은 1500 마이너스 4P, 공급량은 1200 플러스 2P가 서로 같다. 요거 넘어가면 얼마죠? 6P. 6P는 1500에서 1200 빼니까 얼마? 300. 그래서 P는 얼마? 50. 6으로 나눠질까? 그럼 요게 50이 돼. 그러면 요게 50이죠. 자, P가 여기 50이에요. 그럼 50에 1을 대주면 100. 1200, 100 대주면 여기 얼마? 13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100에서 50으로 50만큼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100에서 1300으로 300만큼 증가합니다. 5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 자, 9번 문제.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의 특성이 우리가 때문이다. 자, 개별성.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뭐가 됐다? 비표준화되어 있죠. 비표준화되어 있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부동산 시장은 영속성의 특성으로서 장기적인 상황의 예측을 필요로 합니다.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맞는 질문. 3번 이 부증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 이건 토지 공개념과 관련있죠. 또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가격의 왜곡을 발생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위치 고정성, 부동성 때문에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죠. 이것도 맞고, 부동산 시장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동질적인 상품의 시장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의 양상을 띠고 있다. 자, 5번은 뭐 때문에? 개별성입니다. 부증성이 아니라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동질적인 상품의 시장 형성이 어려워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5번 정답. 부증성이 아니라 개별성. 자, 10번 효율적 시장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 변동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하나의 시장 이론 맞습니다.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그 부동산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 수익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는 질문. 약성 효율적 시장. 자, 약성은 과거죠. 과거. 이 과거에 우리가 추세적인 정보.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에는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네?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뭐는 가능하죠?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이게 3번 질문이죠.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 있다.
4번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현재 정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을 우리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이때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더해주면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자,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인데,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또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뭐는 우리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지만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또 무슨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자,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우리는 시장 가치에 이미 반영되는 시장을 강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은 강성. 이게 몇 번? 4번 설명.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4번 질문은. 5번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우리가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으로서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공표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다. 없어. 5번 정답.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 흐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분 하위 시장이나 부동산 경기는 전체 시장이 같은 국면으로 밑줄은 같은 국면으로 진행하는 경향. 여러분이 전국의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르죠. 같은 국면으로 진행하는 경향하면 틀려요. 자, 2번 IMF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는 것은 무슨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순환적 경기 변동이 아니라 뭐죠? 무작위적. 2번은 무작위적. 이것을 불규칙 또는 우발적인 변동. 뭐에서 나타나죠? 예기치 못해. 이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정쟁, 혁명, 폭동, 또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부동산 경기 순환의 회복 국면. 자, 여러분, 부동산 경기의 회복 국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회복은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렇게 우경사, 이 점을 기준으로 우경사 비대칭. 요거는 경기의 확장 국면, 여기 경기의 수축 국면도 우경사 비대칭의 국면인데, 이렇게 회복 시장의 국면에서는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이때는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부동산 중개 전문 업자 입장에서 뭐가 중시? 매도자가 중시되죠. 자, 3번 정답이죠. 매도자가 중시돼. 3번이 틀린 질문. 3번 틀렸고 4번 무작위적 변동, 장마철에 주택의 공실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장마철에 주택의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매해 발생하는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 그래서 또 틀린 질문. 1, 2, 3, 4가 다 틀렸죠. 5번이 정답이네요.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예상을 갖고 있다면 현재
현재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맞는지. 5번이 정답입니다. 1, 2, 3, 4는 다 틀렸고요. 5번이 정답. 자, 12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리카도. 자, 이 데이비드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죠. 데이비드 리카도에 있어서의 차의 지대설입니다. 그래서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이지 그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자,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우리는 리카도인데 고전학파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이 농산물이죠.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질문. 2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칼 막스에 있어서의 절대지대설이죠. 자,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발생하며 따라서 한 개지 밖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력의 차이와는 무관해요.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토지가 사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한 개지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돼. 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2번 맞는 지문이죠. 3번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은 한 개지의 생산비와 수송비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대는 한 개지 내에 한해서 발생을 하죠. 맞는 지문이죠.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죠. 자, 중심지인 시장이죠. 지대 거리가 주어졌죠. 자, 이 지대를 지불하는 곡선인데 이 점이 지대가 0이죠. 0, 제로.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가 한 개지인데 이 점을 넘어가서는 지대는 마이너스 가니까 이용을 안 해요. 여기까지만 이용하죠. 그래서 이 한 개지 이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 이 수송비의 전략분을 우리는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튀넨이죠. 자, 4번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낮은 가장 높은입니다.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요. 입찰은 경쟁하면 가장 높은 지를 줘야 됩니다. 낮은 애라 가장 높은. 4번 정답.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죠. 자, 5번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이때 마찰 비용으로서 지대와 수송비, 교통비죠. 지대와 교통비를 다른 말로 수송비의 합으로 구성되고요. 자,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는 수송비를 전략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지대라고 주장한 학자가 헤이그.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킨 학자입니다. 자, 13번 문제. 도시의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의 이론에서 나오죠. 그래서
취인의 이론을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나타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버제스에서 나타난 동심원 이론이죠. 그래서 도시 성장 내지는 확대의 과정을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해줘.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다.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동심원 이론의 도시 확대 과정을 이렇죠. 도시의 핵심이 CBD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여기서 우리 거주지가 분화되면서 밀려나죠.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뭐가 된다? 점이지대가 나오죠. 그리고 공장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우리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거지역.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인데 이렇게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몇 개? 5개의 지구로 동심원상으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우리는 버제스입니다. 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 점이지대가 두 번째입니다. 2번 정답. 점이지대가 두 번째. 3번 호이트죠. 자, 이 원을 변형했습니다. 자, 1939년에 나타난 이 동심원을 우리가 변형해서 나타난 호이트의 선형이론, 미국의 142개 도시의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주거 공간 구조는 교통의 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의 선형 구조, 교통의 축을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축 이론이라고도 하죠. 자, 교통축 부채꼴 모양, 이게 포인트. 4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 주택적 이런 얘기죠. 도시의 핵심에서 교통을 축에 따라 이렇게 우리는 방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소득 이렇게 주택적인 교통의 축에 접근해야 입지를 하는데 가장 양호한 지역을 이렇게 선점하게 되고 중상층은 요 옆에 고급 주택지역에 근접한 선형을 점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 다 핵심 이론이죠. 자, 1945년에 나타나죠. 해리스. 이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한 이론이죠.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 핵심.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토지 이용 상태는 여러 개, 다 핵심,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니까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고 잠시 쉬고 14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